안녕하세요. 정경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연말이기도 하고 요 며칠 상당히 추웠는데요. 다들 건강히 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손해배상 관련해서 몇 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보다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대부분 한 번 정도는 그 청구할 사안이 생기거나 또는 청구당할 사안을 겪으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참으시거나 상대방이 참아서 이 소송이 일어나지 않을 뿐이죠. 예, 이 손해배상 청구는 그만큼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민법 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사실을 보면 1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 2요건은 위법행위, 3요건은 손해발생, 4요건은 인과관계입니다. 주로 위법 행위와 손해 발생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위법 행위 손해 발생 요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1요건 고의 또는 과실, 이 4요건 인과관계 이 요건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이 고의 또는 과실은 위법행위가 인정될 경우엔 사실상 추정이 됩니다. 이 소송법적으로 추정돼서 증명 책임이 전환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과실이 없다는 건 아주 특별한 사정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도로교통법을 다 준수하면서 이 운전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과실이 적어도 10%, 20% 있는 것이 보통이에요. 본인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특히 또 요즘 판례는 이 교통사고의 경우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그런 어떤 판례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 과실이 없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일정 부분 인정됩니다. 그런데 일반 분들은 내가 신호도 지켰고 차선도 지켰고 도로교통법을 다 지켰는데 내가 왜 과실이 있느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시거든요. 이해는 되는데 이 교통사고라는 것은 이 불법 행위에 의한 그 과실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과관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원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 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CSI 같이 어떤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라 이러한 주장들을 하는데요. 열심히 하시긴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이 법원은 그렇게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 후에 그에 따른 결과가 발생하면 이 상당하다는 것은 대략적으로죠. 대략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적으로 입증하라 이런 식의 방언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이 어떤 인과관계를 흐리는 이런 노력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 산정이 문제가 됩니다. 이 손해 범위의 산정, 손해액 산정,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그 부분인데요. 대법원은 손해 3분설에 따라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인정합니다.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 수리비 이런 것들이고요. 소극적 손해는 일 못한 손해입니다. 일실이익이라고 하죠. 정신적 손해는 흔히 위자료라고 말을 합니다. 적극적 손해는 큰 쟁점은 없지만 이 견적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견적서가 아니라 실제 지출을 증빙해라, 실제 영수증을 제출해라 이런 방어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소극적 손해, 일실이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 모욕적인 말을 한마디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아서 1년간 일을 못했다고 합시다. 이 일실이익이 그렇다고 해서 1년간 내 급여에 대한 1년간 일실이익을 산정해주지 않습니다. 일실이익은 대법원은 평가설의 입장에 따라서 신체 감정을 통해서 노동능력 상실률이 나오면 기존의 어떤 급여, 보수 곱하기 노동능력 상실률 이렇게 해서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합리적인 범위에서 어떤 입원 치료 같은 것들은 이 판사가 재량껏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 손해의 경우에도 이 판례는 생각보다 많이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형사죄와 관련된 손해배상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모욕죄라고 합시다. 내가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정신적인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을까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노동능력 상실률 이런 것들이 아니고서는 산정되기 매우 곤란하죠. 어떤 분들은 나는 1억을 줘도 합의 못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판례는 대략적으로 이 법원에서 형사 판결로 일어나는 형사 판결에서 벌금이 내려질 거 아니에요. 그 벌금에 준하는 정도. 그보다 조금은 많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5분이 넘어가서 이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 비슷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으면 과실은 추정되거든요. 법률상 추정입니다. 이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되고요. 인과관계 요건은 요구되지 않고 대법원은 차액설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없었다면 이 존재할 재산 상태와 채무불이행 이후의 재산 상태의 차이, 그 차액을 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 차액을 이 인과관계 상관없이 이 손해로 인정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별도의 그 글로 이 코로나 백신 관련한 후유증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요즘 날씨가 추운데요. 이 가족들과 평온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